예,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에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게 정부의 정책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의문이 이렇게 제기되는 사안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배달앱 수수료 문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배달앱 민족하고 쿠팡의 그 배달앱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9.8%로 알고 있습니다. 9.8%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1년에 한 10%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데 9.8%면은 이제 매장에 그 와가지고 먹는 거 하고 배달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이제 배달은 거의 못하겠다 그러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핵심적인 이슈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대정부 질문한 거. 예. 문제는 우리 저 한덕수 국무총리님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인식을 하고 계신가 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예. 우리 국무조정실장님이 잘 보좌하고 있는지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대정부 질문 때예요. 9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영세상인 그 9.8%의 고수수료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정부가 그 수수료를 이제 뭐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올려라 내려라가 아니라 신용카드 수수료처럼 영세상인 수수료, 중소상인 수수료, 일반 수수료 이렇게 좀 다양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매출액이 뭐 3억, 5억도 안 되는 그런 상인들한테도 9.8%씩 받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더니 뭐 그걸 정부가 어떻게 하냐. 그런 게 바로 자영업자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거다.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는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배달 수수료 상한제,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국무총리하고 대통령실하고 이렇게 정책의 기조에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게 정부의 정책 기조예요? 기본적으로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 시장 경제는 자율적인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기본 입장을 말씀하신 걸로 둘 중에 알고 어떤 게 맞는 있고요. 거예요? 대통령실하고. 뭐 저는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정부부터 해서 배달 수수료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자율기구에 따라서 협약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겠다라는 기조로 계속 해왔거든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헷갈려하고 자영업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다음에 한번 좀 넘겨줘 가시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또 얼마 전에는 네. 자율기구가 안 되면은 이제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쿠팡하고 배민 측에서는 제가 이렇게 저희 그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것처럼 그 신용카드 수수료처럼 영세상인 수수료, 중소상인 수수료 이렇게 차등화해가지고 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의원실에도 뭐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러면서 보내준 자료들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기업들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고 공정거래위원장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의원님,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배민이나 쿠팡이치도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그냥 좋은 제안 주시고 하니까 자율적으로 사실은 좀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 자율적이었으면 벌써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9.8%된 지가 얼마고 지금 악소리가 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이 쿠팡 본사도 찾아갔고 배달의 민족 본사도 찾아갔고 쿠팡한테는 한 달 시간을 주고서는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지금 요구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민주당 차원에서는 쿠팡 바로잡기 운동본부 이런 것도 해가지고 이 자영업자들이 악소리 나는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 측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배달의 민족도 그런 전향 자세를 보이고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정부가 무책임하게 계속 자율규제 이렇게 자율규제 도구마만 얘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려니까 의원님, 무책임 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만약에 나선다면 사실은 너희 상한선에서 얼마까지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시장 경제에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그 배달의 민족 쿠팡 찾아가서 협의하듯이 회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자영업자의 이런 어려움들을 고려해가지고 다양한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라 이런 거 협의할 수도 있고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있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의원님, 저나 의원님이나 총리님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이나 공정위원장이나 그 근본적인 생각에서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방법 과정에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점 넘겨주시죠. 이번에는 그 전세 사기 피해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지금 만들었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핵심 내용에 LH가 매입해가지고 해결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LH가 매입하기 전에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중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다들 불안하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미 쫓겨난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대책은 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LH가 이 매입하는 것들의 핵심은 이제 경매, 공매를 유예시켜 놓고 그 사이에 빨리 LH가 이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 이제 보시면 그 전에 예. 근데 LH가 지금까지 매입한 건을 보게 되면 전세세계 피해 주택에 대해서 다 합쳐가지고 47건밖에 매입을 안 했습니다. 이거 한 2만 건 정도 지금 매입해야 되는 건데 이런 속도로 해가지고는 한 2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2년 걸릴 동안에 다 경매 진행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좀 유예시켜 놓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저희가 금감원하고 국토부에 물어봤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지금 그 저당권 설정돼 있고 한 것들 금융기관들이 어딘지 파악해 보고 있냐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금감원은 국토부가 할 일이지 우리 금감원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토부는 그 금감원 일이 할 일이지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은행권보다는 그런 신용 이런 데들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불러가지고 경매 이런 거 유예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신탁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소송이나 이런 걸 좀 유예를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근저당권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이나 신용이나 이런 데하고 좀 금감원이나 금융기관 좀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협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도 국회가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금융사를 불러서 해야 되는 건 의문인데 공조정실 차원에서 금감원하고 좀 보고 협의해가지고 금융사를 좀 불러가지고 이 중요한 정책이니까 이게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뭐 경경매 유예는 사실은 애초에 전세 사기가 사태 났을 때부터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생길지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좀 그 정책 금융에 대해서 이게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가 뭔지 이걸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여기 보시면은 한 언론에서 한 거예요. 정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 시장에 정책 금융을 과도하게 풀어서 집값이 뛰고 가계부채도 위험하게 됐다. 이제 이런 이제 언론의 지적인데요. 아마 정부의 정책의 목표가 집값을 부양하는 것은 아니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들이 정책 기조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계부채를 좀 줄이는 디레버리징이 정책 기조이지 가계부채를 지금 더 확대시키는 게 정부 기조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이제 그렇게 집값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축소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또 그렇게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 지금 정책금융을 주택구입과 관련해서 정책금융을 푸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특례보금자료론 있고, 그 다음에 국토부가 이제 관장하는 주택도시공사 허그에서 하고 있는 신생아대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보면은. 예. 네. 먼저 2023년에 많이 풀렸던 특례보금자료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 특례보금자료론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정책 목표가? 당시에는 이게 신규 주택 자금을 풀어가지고 주택 매입을 활발하게 하겠다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었죠.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근데 특례보금자리론 41조 중에서 27조 한 65%가 신규 주택 자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빚을 많이 내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도록 하는 그런 곳에 주로 많이 쓰였는데 원래 설정했던 정책 목표와는 다른 것이죠. 그 당시에 사실은 높은 금리를 조금 대환해주는 측면으로 많이 대환하거나 전세 보증금 그렇습니다. 반환 예. 못 받는 거 해주기로 했는데 네, 거기로는 일부밖에 안 갔고 대부분이 지금 신규 주택자금 구입하는데 썼어요. 이건 원래 정책 목표와는 다른 거잖아요. 네. 정책 금융이 이렇게 빚내서 집 사라하는데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책 목표에서 어긋난 거죠. 네. 자, 그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특례 보금자료는 이렇게 이제 많이 되니까. 그때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2023년에만 10만 건 정도의 주택 매매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 2023년에 41만 건 정도의 주택 거래가 있었는데 전체 주택 거래의 4분의 1이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일어날 정도니까 그 주택
경기를 부양하는데 이 특례보금자료론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실제로 특례보금자료론에 따라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그래서 특례보금자료론에 따라서 주택 아파트 매매도 2배로 증가하고 특례보금자료론 물량을 빼게 되면은 딱 22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에 딱 그 특례보금자료론으로 특례보금자료론에 의한 10만 건 정도의 주택 매매들을 이제 부추겨낸 거죠. 부양해낸 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특례보금자료론 때문에 집값도 많이 상승하게 됐던 것들은 인정하시죠? 그거는 꼭 의원님 집값의 문제를 하나의 정책 자금만 가지고 변수로 해명을 정책 자금이 많이 영향을 미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그건 많은 언론에서도 있었죠. 그거는 제가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10월 달에 특례보금자료론 집행을 중단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도 개선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단을 했잖아요. 일단은 하던 것들을 다 네. 마치지 않고 중단했던 건 그만큼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한 거 아니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하여간 문제가 있었던 걸로 그 다음 기억을 문제 합니다.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중단을 2023년에 했는데 또 이번에 2024년에는 국토부가 관장하는 주택도시공사 허그에서 신생아 대출들을 이제 많이 풀기 시작했어요. 신생아 대출의 이 목적은 뭡니까? 신혼부부들이랑 그 저출산 극복의 하나의 대책으로 마련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주로 주택 구입하는데 돈 푸는 것들이 주요의 정책 목표였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확대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소규모 주택의 저소득층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신생아 대출이 저소득층에게 주는 거예요. 신생아 대출은 소득이 높은 그런 신혼부부들한테도 대출이 되는 건데요. 소득 요건 1억 3천 이하니까요. 1억 3천이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을 표현하기 좀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만 부부 합산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결국은 그 결혼에 대한 메리트 아니 정책금융자금이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가야 그 되는데 당시에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메리지 그 페널티라는 것이 있으면서 그것이 그렇게 1억 극복 대책을 3천이나 한 소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책금융을 많이 푸는 것들이 이게 부부 해야 합산으로 될 정책이에요? 예, 그런데 그다음에 여기 자산 요건도 있고 가격도 자, 9억 이하로 다음 했기 때문에 다음 장 그건 어느 짧게 정도의 답변해 가이드라인은 주세요.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박상욱 국토부 장관도 이 신생아 대출 때문에 전세값들 많이 밀어 올려가지고 전세값 상승하는데 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시인한 것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특례보금자료는 신생아 대출이 전세값 상승이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데 많이 영향을 미쳤고 가계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친 건 인정하시죠? 그거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해는 금융위가 감독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 대출 많이 늘리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집값 상승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걸 또 중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국토부가 관장하는 신생아 대출이 전세값, 집값 상승 부추겨 올리고 가계 대출 확대시키고 이렇게 된 것들은 이 국조실에서 제대로 정책 조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부동산 정책의 국조실이 주무부처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국토부하고 금융위하고 엇박자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었어야죠.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기재부에서 중심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가 지금 문제인데 한국은행 총재는 결국 이런 정책 금융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책 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한국은행 총재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게 여기 부분만 봐서 그러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금융과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계속 내려나고 그 가계부채 때문에 예수 경기도 위축되고 성장이나 금융 안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하면서 GDP 대비 80%까지 가계부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지적한 것들은 알고 있잖아요. 이걸 동의하십니까? 의원이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건 맞고요. 저희 정부 들어서 지금 역대 네. 어느 정부보다도 마무리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고 있고요.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가계부채가 안정됐다? 의원님, 가계대출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마무리해 성격, 주십시오. 예, 절대적으로 늘어나진 않고요. 지난 정부에서 늘어났던 거에 비하면 그게 한 500조 정도 늘어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100조 미만입니다. 늘어난 부분이 한 3년 동안에.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말씀하셨지만 21년도 7월 정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고점 대비했을 때 쭉 지금 떨어지다가 최근에 올랐어도 아직은 한 90% 정도입니다. 이게 뭐 적정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실수요자를 대비 위한 금융대출이라는 것이 정책 자금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들이 전혀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마무리해 이런 주세요. 부분들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대해서 가격 자. 상승을 저희가 아니라고 자. 제가 우리-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해 네. 주세요. 김남근 의원님. 자, 네, 그럼 최선을 네. 다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의원입니다. 저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의대 정원이 어떤 좀 프로세스에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의대 정원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전문 영역,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문 영역에서의 그 인력 증원 정책 같은 걸 추진할 때는 보통은 좀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원칙적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옛날 그 법조 인력 늘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1995년 이제 김영삼 정부 때였습니다. 보수 정부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세계화 추진위원회 이와 같은 이제 위원회 대통령직 속으로 만들고 그때도 한 10여 차례 이상 많은 논의를 했었고 또 그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뭐 법조 인력 뭐 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뭐 100명, 200명 이렇게 차근차근 인력을 늘리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2,000명이라는 이제 그런 체계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럼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의대 정원 정책은 이걸 좀 논의하기 위한 어떤 전문가 위원회 같은 것들이 구성이 돼서 그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금 나온 겁니까? 예,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언제부터 그럼 구성이 돼서 운영이 예, 됐습니까?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네. 좀 24년 2월까지 해서 한 28차례 모여서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로드맵을 어떻게 짰습니까? 그럼 보통은 이제 이렇게 뭐 차근차근 늘려가지고 2,000명까지 늘린다 이제 이런 로드맵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2,000명을 처음부터 늘리는 거잖아요. 2,000명은 아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보사연하고 KD하고 서울대에서 이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향후 한 2035년까지 해서 한 10년간 한 10,000명 정도의 인원이 부족을 하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셨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뭐 몇 년의 쪽에서 근데 가느냐. 한꺼번에 그거는 그럼 1,000명씩이나 그거는- 2,000명씩 바로 늘리자 이렇게 얘기가 예, 나왔습니까? 그거는 그 보고서에서는 10,00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자, 그 이후에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후의 것은 정책의 결정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그 KDI 연구에 의하게 되면은 매년 5%씩 늘려가지고 2030년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늘리는 법조 인력 늘리는 거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로드맵입니다. 이런 로드맵을 갖고 이제 차근차근 늘리는 걸로 해가지고 3,000명 정도 있던 인력을 2030년에 가면 이제 4,518명, 그러니까 한 1,500명 정도 늘려서 그 뒤로는 쭉 이렇게 늘리는 로드맵이 있었는데 왜 이런 로드맵을 갖고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정책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음- 만약에 다음 조금씩 장을 늘리게 한번- 되면은 좀 더 긴 시간에 사실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법원에서도 지금 그 재판을 하면서 2,000명 늘리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었냐 이것들을 심의를 했었는데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어요. 이런 구체적으로 2,000명이 적정한 의대 인력 증원 인력이다라는 그런 근거가 부족하고 로드맵 이런 게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2,000명에 대해서 적정한 인력이다라고 한 보고서가 있냐 이제 보고서 다 없다라고 나왔어요. 말씀드린 이게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대통령실에서 2,000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그 정략적인 걸로 2,000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어도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다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적정한 증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로드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봤을 때 2035년까지 10,000명이 부족하다는 거는 뭐 모든 연구 결과가 동일했기 때문에요. 다시 2,000명까지 마무리 부탁합니다. 2030년까지 10,000명을 채우는 겁니다. 거기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지 자, 않겠습니까? 김남근 의원님.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애초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추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시스템화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절대 많은 분들께서 이걸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졸속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정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이것이 그렇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려도 왜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지 잘 자,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자, 김남근 의원님. 로드맵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마무리해 주세요.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